네, 안녕하세요. 저 모두 잘 보이시고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예,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4시 1분인데요. 저희 그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계학술 대회 접경지역 세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강원연구원의 김범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저기 주제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 회의 주제는 접경 지역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대응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주제로 신부가가치 사업의 산업의 육성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제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지역개발 학회가 하는 전체적인 그 회의 주제와 그 어느 정도 그걸 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에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위기라든지 기회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출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지만 결국 접경 지역이 맡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 등이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도 들으면서 오늘 전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들 인사를 좀 저희가 지금 줌회의지만 좀 하고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주제 발표에 강원연구원의 박상용 박사님 참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의 김규남 박사님도 주제 발표로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토론으로는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경기대 평화복지대학원의 강한구 교수님 오늘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통일교육원의 권영경 교수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 윤승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승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청의 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최돈원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청의 최돈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5시 반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 시간은 각 주제 발표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사이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각 주제 발표 내용에서 저희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있으면서도 접경 지역이 갖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 지역에 처해 있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발전과 교류 협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갖고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를 박상용 박사님께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과 관련된 주제로 해서 오늘 발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박상용 박사님, 그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박상용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일단 오늘 바쁜 시간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유네스코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과 DMZ 그리고 DMZ의 새로운 기회와 관련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이 지금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 이제 강원도 접경 지역에 등재가 된 생물권 보전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새로운 역사의 시작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공식적으로 전제 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 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된 상태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랑 이제 남북한이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DMZ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DMZ와 접경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광복 이후에서 6.25 전쟁, 한국 전쟁 이전까지와 관련해서 이런 그 양상을 보이다가 전쟁 이후에 그 이제 DMZ라는 이제 38선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SLL, MDL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북한 2km씩 나눠지고 관련된 이제 민통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나고 나서 냉전에 만든 설치 예술, 뭐 근대 문화 유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MZ와 접경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인류사의 시작부터 해서 태봉구 도성터 천원성과 관련해서까지도 유구한 역사의 터나 한반도 역사의 중심 강원 DMZ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DMZ 접경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다양하고 많은 자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DMZ 일대 근대문화 유산 해가지고 총 대표적인 이제 12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철원 노동당사부터 해서 금강산 전철 철교까지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이제 근대문화 유산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접경 지역의 생태 환경적 가치와 관련해서도 65년간 민간인 출입이 되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연 복원이나 청정 생태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전선은 백두대간의 중심지로서 DMZ 남측 지역과 그리고 이제 뭐 두루미와 같은 이제 그런 생태 자원들이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입지가 되어 있고요. 그 멸종위기 야생동물 같은 경우도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DMZ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 3대 핵심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DMZ부터 해서 백두대간 그리고 그 동해안 부분까지 해서 국가가 지정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을 생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지역, 우수한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스스로 복원된 생태 환경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 DMZ와 접경 지역은 이라는 이제 주제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보의 최전방이고 군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DMZ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과를 지정했고 군사분계선 이남 10km 그 민통선 그리고 민통선 이남 15km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이제 그림이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있는 DMZ와 접경 지역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공간적 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 면적의 약 4,200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규제, 뭐 유전자원 보호구라든지 산지 규제부터 시작해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농지 규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타 규제 유형에 비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 산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과다한 중복 규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53.3%가 된다는 부분이 규제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 이하의 낙후 지역으로 일단은 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구 상주 인구보다 이제 군인 인구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화천공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 산업이라든지 그 지역 자립을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 분포가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구조도 역시 이제 행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행정이나 국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의 어떤 생태 환경을 잘 활용하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공공행정, 뭐 3차 산업 이런 쪽이 많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중심의 지역 상권으로 인해서 소비 위주의 경제 구조나 제조업 기반 특히 이제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원, 기마나 동송, 갈말 농단지 뭐 이런 데뿐이 이제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국방개혁 2.0도 이런 그 낙후 지역을 더 낙후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 최초 남북협력 조례 제정을 했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농수산 분야와 그리고 이제 뭐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사회교육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동의 지사 성장회 94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의 초속 금강산 관광사업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북 교류 그리고 이제 국방 경제 실질적인 전초 기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GP 철거나 이제 군사시설 보호국을 해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 쪽에 강원도 접경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접경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인프라 확충 기대 뭐 이런 부분을 해석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이제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지역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접경적 개발 기대로 일부 지역의 높은 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닫힌 지역에서 열린 지역으로 남북 통화 시대를 대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시면은 TSR이나 뭐 관련된 TCR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남북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SOC를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춘천 속도 고속화 철도 같은 경우도 이런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DMZ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 등재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조네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은 핵심 구역이고 이제 각각의 용도 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북한, 그러니까 4km 넘어가지고 북한 쪽으로는 이제 금강산 생물권 보전 지역이 2018년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설악산 생물권 보전 지역은 아래쪽에 있는데 저희 생물권 보전 지역과 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권 보전 지역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이 저희와 같은 2019년에 등재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2012년에 경기도와 함께 생물권 보전 지역을 추진했다가 이제 등재가 유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주민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이제 주민 사업 구출이라든지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계속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현명한 보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지역 가치 제고와 국제화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유네스코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생물권 보전 지역이 등재된 증서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2020년에 인증이 된 한탄강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과 관련된 인증서입니다. 또한 이제 DMZ 생태형에 대한 관심 기대 고조가 됐는데 난개발이나 자연환경 훼손이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태환경 우수성을 제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민주도형으로 나가게 만들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 이제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에서 그리고 강원도 접경지역 5개군에서 이제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되기 전부터 해서 이제 보전을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생명산업과 같은 이제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잘 육성을 해서 지역에 안착시키고 주민들의 이제 소득의 주체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바깥쪽에 보이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 계획을 최근에 이제 수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강원도의 미래 생태환경 중심으로입니다. 그래서 DMZ를 그리고 접경 지역을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역으로 만들자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난개발이나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부분이 있겠고, 보존 복원을 통해서 생태환경을 제거하고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 자산으로 만들자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생물권 보존 지역에 등재가 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와의 이제 본부와의 그런 유네스코 MAB 그 한국위원회 를 통해서 이제 본부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얘기를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생물권 보존 지역은 워낙 우수한 생태의 가치가 우수한 지역들을 위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에다가 이제 평화의 개념까지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저희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고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제주도가 그 유네스코 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지금 아까 인증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생물권 보존 지역이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 등재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세계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나 아니면 복합유산과 같은 거 유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유네스코 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이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또한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 등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동의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었었는데요. 5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생물권 보존 관련해서 등재를 원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이제 설문을 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도 93%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총선 의견을 보였고, 찬성하는 이유는 이제 생태계 보전이나 그 지역 발전 활성화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생물권 보존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권 보존 지역은 현명한 보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 중심에는 지역 주민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ICT 기술을 좀 같이 활용하는 융복합 생태 관광 차원의 지역 발전 모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과 관련된 써 있는 이제 이런 그 컨셉들은 저희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지향하는 그런 이제 방향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세계 지질공원도 이제 저희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세계유산도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작점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협력이나 경제협력, 에너지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국제협력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생태평화의 강점을 갖는 강원도이다 보니까 환경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을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 그 TBR을 이제 유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초국경 그 세계 지질공원과 같은 부분들을 도전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협력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강원도 접경 지역의 글로벌 평화, 생태평화 상징주를 전환하자는 그런 개념인데, 말씀드렸던 이제 TBR과 같은 부분들, 사실 아시아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21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네스코 초국경 세계 지질과 관련된 전 세계에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와 한국의 국제적인 이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생태평화지역 중심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들을 강원도 제2차 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관리계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다 반영을 시켰는데, 핵심은 이제 그간에 했던 이제 1차 산업 위주의 그런 천연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농업이라든지 그런 산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생물 산업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좀 가름을 하겠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세계 지질공원이나 아니면 그 국가 지질공원이랑도 연계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 공동 생태평화 관광벨트라든지 국제적인 융복합 생태환경 명소화를 하자는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이제 구상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통일을 앞두고 이제 그린 데탕트가 실질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생물권 보전 지역을 활용해서 통일 후 지역 발전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연구 단계에서 그 이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 자유지대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발에서 선 구축, 면 확대라는 개념으로 그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연구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정성 기반의 지역 신산업 발굴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들을 잘 활용을 하고 국제 네트워크 이용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모색한 것이 이제 생명산업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역사 문화교류 중심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남북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분단 대결에서 한반도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이제 구상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라든지 그런 국제기구를 추가적으로 이제 등재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겠죠. 국제적인 생태자원 탐방이라든지 생태연구의 메카.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국제기구 이제 이클레이가 강원도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반도 생태 평화의 중심 지역으로 접경 지역이 발돋움하고 강화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DMZ 접경 지역 정부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조정을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긴 안목의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그 분단도로서 접경지역 미래 설계를 주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좀 개편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체계적으로 질서 있는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발전망을 새롭게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내적인 역량도 강화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접경 지역 미래를 위한 연구 활성화라든지 국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미래 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DMZ를 보통 이제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DMZ를 저희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드림 메이킹 존이라고 다시 한번 장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DMZ가 더 생태 환경적으로 국제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기를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박사님. 박상영 박사님의 발표 내용은 대충 그 저희 강원도 접경 지역이 환경을 모티브로 해서 지역 발전과 또 그린 데탕트를 통한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돌파구 마련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역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균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지역개발학회 그리고 좋은 분들과 좋은 세미나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국방개혁 2.0 대응과 강원도 접경지역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현재 국가소멸, 지방소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하우투를 뭘 찾아낼 것인가 그게 오늘 회의의 핵심일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물론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접경 지역의 군과 주민이 어쩌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인데 그들이 튼튼하게 제자리에 위치했을 때만이 아마 우리의 통일 문제도 남북 교류 협력 문제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배경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핵심 위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좌장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접경 지역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4중고, 5중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 관계는 완전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북한의 도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전반의 사회 문제 있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은 완전히 주저있는 상태. 또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과 여기에 울고 싶을 때 국방개혁 2.0이라는 악재가 뺨을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19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상경해서 청와대 앞 시위도 하고 했었던 그런 국방개혁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국방개혁이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최초에 이제 2005년도에 국방개혁 2020 해서 이제 국방개혁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이듬해 국회에서 국방개혁 기본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와 이후에 유사하게 한 3번 보안 발간이 된 이후에 2014년 박근혜 정권 때죠.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 2천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2026년까지 개편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후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2월에 수정 1호가 발의됐는데 수정 1호의 핵심 내용은 그 대량 살상 무기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강화 논리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8년에 국방개혁 2.0이 육군의 병력 감축 및 부대 해체가 구체화됐는데 정확하게 육군 병력 약 11만여 명 감축이 되는 게 구체화됐고 이미 진행이 된 부대도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 병력 축소 부분에서는 전체 한 2만 6천 명 될 것 같습니다. 육사단은 포천 일대로 부대 위치가 전부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화천에 27사단, 육사단 쪽에 3사단은 다시 이제 철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 철원 지역에는 그 사단사령부 위치는 동성입니다. 동성 하단부고 포천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국방개혁 2.0이 완료됐을 때 철원군에는 사단군 사령부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화천입니다. 화천은 15사단과 7사단, 27사단이 있는데 27사단이 22년까지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 현재 화천군의 주민이 24,000, 24,000 정도 되는데 군장병이 27,000. 그래서 군장병 비율이 110%입니다. 그런데 27사단이 22년까지 이제 없어지게 되죠. 양구에 2사단, 12사단, 21사단 이렇게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9년부터 시작된 양구 2사단은 작년에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가면 22사단, 그 다음에 8군단, 주문진으로부터 삼척 일대에 23사단이죠. 여기는 이제 8군단이 22년 해체 계획이었었는데 이번 동해안 북한에서 그 귀순, 침투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2년이 현재 수년됐습니다. 삼척의 23사단도 이제 해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순수하게 3개 사단, 1개 군단, 그리고 원주에 있는 1야전군 사령부는 이미 해체가 됐죠. 됐을 때 한 접경 지역에서만 한 2만 6천여 명이 없어진다. 주민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은 6.25 전쟁 전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이 되었고요. 접촉선으로부터 약 5km의 주민을 후방으로 내려가지고 생활을 하게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접경 지역은 대부분 38선 이북 수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민북마을은 철원군에 5개, 양구군에 6개에서 11개가 현재 있죠. 자, 공부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용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군사분 개선을 중심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일괄 지정되어 있죠. 경기도와 강원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보시면 이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는 이제 비무장지대가 되죠. 2km는 비무장지대. 이후 8km 해가지고 총 10km는 민간인 통제선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남 15km, 전체 접경 지역은 25km로 현재 통제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25km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박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접경 지역의 인구 감소세를 보시면 2020년 5월 기준 1년 사이에 2,916명이 일자리를 찾아서 결국은 일자리였습니다. 가게 됐고 산업구조 역시 공공국방 사회보장 행정 위주로 약 52.5%.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측에 접경지역 인구 비율을 보시면 하천군의 군인 인구수가 약 50.5%. 결국은 군 중심의 지역 상권과 소비 위주의 경제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접경 지역에서만 1개 사단이 부대 이동을 하고 2개 사단이 완전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군단 같은 경우도 2024년 해체가 된다면 그 직할 부대가 속초 이북의 접경 지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직할 부대까지 해체되기 때문에 고성 지역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철원 쪽에서 화천 사창리 쪽으로 오다 보면 장곡리가 있고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터널을 내려오면서 같이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제 가게에 잠깐 들릴 일이 있다 해가지고 들렸는데 작은 구멍가게가 5개가 다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사창리까지 오는 한 4km 거리에. 야, 심각하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는 벌써 지역 상권이 공동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번 국방개혁 때문에 튀어나온 건 아니죠. 국방개혁 추진 이전부터, 2.0 추진 이전부터 군 장병의 이제 위수지역 확대,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화상회의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면역력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감염병 영향으로 외출 외박을 통제를 하고 또 면회 가는 것도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에 강원도에서는 약 22만 6천여 명 장병이 감소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철원, 화천, 고성으로 봤을 때 화천이 6,800명, 27사단 해체하고 가장 큰 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군 장병 축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 가족 등 이제 인구 유출 이 문제는 군 장병과 군인 가족을 바라보면서 유지됐던 상권이 이제 군 부대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그 상권 역시 같이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순유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향후 접경 지역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와 경계 침체라는 이제 악순환고리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군에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 유발 효과를 한번 판단해 보니까 1개 사단이 약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각종 세수하고 또 이거 외에 이제 부수적인 상황까지 하면 엄청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5대 분야별 대책을 추진을 하는데 올림픽 조직위가 해체되면서 그 해체된 조직위를 바로 평화지역 발전본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년 접경지역을 이제 평화지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접경지역 발전본부를 운영을 하고 이 평화지역을 살리기 위한 5대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겠다 해서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평화지역 발전 및 개발 체계 구축인데 국방개혁 피해 지역에 이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거는 이제 19년도에 2사단 해체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양구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 집단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 그 다음에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자, 군사개전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평화지역 발전 및 개발 체제 구축이었고요. 또 군 장병과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생업 지원과 관광객 유치 지원, 평화지역 관광 문화 자원 조성 이런 걸 위해서 엄청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장항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는 67개 사업에 한 890억 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요. 평화지역 발전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평화누리길에 약 900억 원, 또 녹색 평화도로에 한 2,0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약 196억 원, 평화누리길에 102억 원, 뭐 엄청납니다. 또한 그 DMZ 평화의 길 조성에 그 143억 원, 이거는 문체부 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현재 투입이 되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 사업이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93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민군 상승생 협의회가 이제 국방부하고 도 및 접경지역 지자체하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번 회의를 했습니다. 민군 갈등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서 해소하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접경 지역과 도에서 군의 많은 요구 사항 위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3차에 걸쳐서 70여 개의 과제를 협의를 했는데 지난 2차 결과 24개 과제를 협의했는데 수용된 건수는 4건입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지역 이기주의 위주로 이제 과제를 요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수용을 검토하고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 정도에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생발전협의회 그 팀과 도에서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이제 개정 논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접경 특화 발전지구 발전이나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하여튼 뭐 우선 적용해줘라. 기존의 법보다 우선 적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접경 지역에 이제 어떤 그 남북 협력 사업을 할 때는 남북 협력 기금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해줘라라는 내용이고, 국가 재정 지원을 위해 접경 지역은 특별 회계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에 현재 반영이 돼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 유유지 등 지원 특별법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어떤 지원법 이렇게 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군에서는 유휴지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부지 이렇게는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이제 민과 관 입장에서는 현재 부대가 위치하지 않으면 유휴지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민과 군의 그 미활용 부지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유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군 유유지 종합 발전 계획이나 어떤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국방부 장관이 확정해 주는 것. 또한 그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 유유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은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거는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미활용 부지 같은 이런 부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이제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면 우선적으로 불화를 해주고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자체에서 군 유유지 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해줘라. 세제상 지원을 해줘라. 또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적극 추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답변이 나와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이 결국은 가야 되는데 어렵지만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뭐 지방 소멸과 연계해서 접경 지역에는 군인만 남지 않겠냐, 또 군인과 공무원만 남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군인 혼자서도 살 수 없고 공무원 혼자서도 살 수 없고 군인과 민간은 접경 지역에서 물과 고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이 반드시 도출돼야 되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군주된 지역사회에서 협력적 민군관계 이 시범적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그런 연구, 또한 그 민군 간의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요거에 중점을 두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민군 상생협력 방안을 현재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1957년 기지교부금 제도를 만든 이후에 손실보상법을 제정을 했고요. 방위시설 주변 생활환경 정비법을 제정을 했고, 또한 그 군과 그 미군의 그 세금 면제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도 만들었고, 또한 그 각종 소음, 뭐 장애 이런 걸 경감하기 위한 주변 정비 교부금 제도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에서는 군사 시설로 인한 피해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부세로 지자체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주민 전체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의 긍정적인 사례는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독일 역시 그 국방부에서 경제계와 협력해서 민군 합작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BB 하는데 동서독 통일 이후에 이런 많은 부대가 해체가 되고 군사형 부지가 이제 유화되면서 이러한 제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었죠. 미군 역시 이제 동서냉전이 끝나고 군사시설 폐쇄 및 재편성을 하는 그때 이제 요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특별회에게 의한 독립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통령이 최종 제가하는 그런 위원회를 임명을 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고 고려함 없이 말 그대로 민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런 노력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지원 사례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해광지역, 그 다음에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이런 거와 연계해서 과연 우리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국방개혁 2.0에 따른 지원법을 어떻게 정비 아니면 제안해서 반영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이런 정부 지원 사례하고 외국 사례를 같이 연구하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현재 국방개혁은 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전자권 전환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목표 연도를 좀 앞당기다 보니까 많은 이런 문제가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접경 지역에서 상생 방안 중에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 민과 군이 같이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국방부에서 역시 이제 비전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대폭 운용을 확대하겠다,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여군 병력의 증가, 부사 간의 확대, 그다음에 민간 자원 운용의 확대,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비전투 부분에 대한 민간 인력 운용을 접경 지역 주민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국방개혁이 추진이 되면서도 합리적인 민군 간 상생 협력 방안이 시급하게 모색이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은 최종 엔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서로 협력 지원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군 따로, 도 따로, 지자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한목적으로 일방향 지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의 생업 및 신규 시장 창출 지원 이 부분인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비전투 부분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와 연계된 어떤 시장 확대 방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강원도만 유일하게 국방 벤처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장병을 이제 지역 상권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우대하는 방안, 인센티브 주는 방안, 이런 안이 같이 고민이 돼서 이러한 게 현실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기왓장의 돌려막기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우리가 접경 지역에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말 그대로 민과 군이 같이 살면서 군은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많은 부분을 민에게 양보를 하고 민 역시 군과 같이 협력하면서 국가안보의 큰 틀, 큰 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접경 지역의 내일, 그걸 위해서 저희는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제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환 박사님. 오늘 두 분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균환 박사님 같은 경우는 발표 내용이 국방개혁 예,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 지금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분들 음소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음성을 안 하셔서.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방개혁은 사실 그 접경 지역이 군사 지역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분단 상황에서는 계속 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 지역 자체 내부의 모습은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시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의 역할을 놓고 봤었을 때 국방이 차지하고 있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저희가 특별히 지정 토론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제의 어떤 그 특성상 또 토론 오늘 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보 그런 걸로 봐서 최동원 박사님께서 먼저 그 박상용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한구 교수님께서 방금 김균환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고 그 뒤에 권영경 교수님, 윤승현 교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접경 지역에 갖고 있는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질문이나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상용 박사님과 김균환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걸로 해서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동원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동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네. 저는 박상현 박사님이 주로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박상현 박사하고도 지금 이제 코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른 분한테 소개를 하고 이것들을 총괄을 해서 나중에 생물권 보존 지역과 지질공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서 지질공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네스코의 자연환경 보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세계 유산과 생물권 보존 지역, 그다음에 세계 지질공원이와 제 3개의
자연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에서는 생물권 보전 지역을 2019년도에 등재가 됐고요. 2020년 7월 달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26개의 지질 명소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지금부터 한 50만 년 전에서부터 한 10만 년 전에 북한 지역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철원과 한탄강 일대, 연천 포천의 평탄한 용암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한탄강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절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용암이 옛날에 있었던 한탄강을 채우면서 흘렀고요. 이것들이 나중에 한탄강이라는 강이 흐르면서 그 용암들을 깎아서 이제 양쪽에 절벽을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한탄강 그 용암지대, 한탄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절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절벽들은 다 현무암이라는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현무암이라는 암석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것들이 협곡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오리산과 평강군에 있는 오리산과 689호지에서 용암이 분출을 했고요. 그것들이 옛날에 한탄강을 따라서 흘렀고 지금 한탄강이 또다시 흐르면서 그 용암들을 깎아서 절벽을 형성했다라는 게 이제 한탄강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준 것들은 이와 같이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져 있는 한탄강이 다양한 화산 지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일본이나 하와이 뭐 이런 곳, 하와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이나 대부분 요즘에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판들이 만나는 곳이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위로 올라타는 곳에서 주로 이제 화산 활동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한탄강 일대의 이 화산 작용들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와 같이 판들, 지각판들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탄강은 두 개의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내부에 있는 판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계곡을 따라서 용암이 흘렀어요. 그 용암이 어떠냐면 북한에서부터 거의 저기 강화도 앞까지 이제 흘렀거든요. 그게 한 110km 정도 흘렀던 이와 같이 길게 흘렀던 유래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탄강이라는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졌던 현무암을 깎아내리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들이 세계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에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게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인증을 한 이유고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인증을 하면서 이와 같이 8개의 공고사항을 붙였어요. 이것들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공고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위에 빨간색 부분을 했었던 게 물론 이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질공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박성영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생물과 그 외에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박성영 박사도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게 그런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라는 게 곧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특화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숙박업소를 하고 있고 음식물을 만들고 있고 이런 이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협력을 하기 위한 이런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 아직도
군이라던가 이런 거에 목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아니면 이 접경 지역의 자연의 우수성을 갖고 그런 것들을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만들면 접경 지역들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와 같이 생물권 보전 지역과 지질공원을 활용을 하면요. 지금까지의 접경 지역에 있는 인구의 노령 그 고도의 그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나 아까 김균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군인들이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들을 생물권 보존 지역이나 세계 지질공원이 인증이 되면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천, 연천, 철원뿐만 아니라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포함해서는요 거의 30%에 육박하는 고령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일거리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아마 몇 년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년 뒤에는 거의 이 군소 지역의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군소 지역들은 아마 소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질공원과 생물권 보존 지역을 활용한 일거리 창출 이것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기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들이 지금서부터라도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 주민에 대한 교육들도 시급하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배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빨리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교육을 해서 그 지역에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결국은 지금 현재의 강원도나 생물권 보전 지역이나 지질공원의 우수한 자연과 그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젊은 세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청장년이 됐을 때에 그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지역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이제 그 남북이 지금 현재 상당히 교류의 고착 상태인데요. 저희는 이것들이 물론 이제 군소 지역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붕괴되기는 단계에 접어들 상황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3, 4년 뒤에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에 있는 금강산과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 추진권과 지금 현재 한탄강이나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의 국제 인증을 받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렛대를 삼아서요. 북한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초조사 그다음에 이와 같은 계기들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보존 지역뿐만 아니라 한탄강의 용암의 근원지인 북한의 평강고원 같은 곳에 있는 오리산과 689지에 대한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지면 이와 같은 것들을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기초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박사님하고도 계속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김균환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물과 물고기인 관계가 지역과 군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셨던 외부의 전문가들과 같이 저희들과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학회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정보도 새로 얻게 됐고요. 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 오늘 그 박상용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더해서 오늘 좋은 정보를 지금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고 또 학회에도 알려주는 좋은 토론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강한구 박사님, 네, 김균환 박사님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박사님 계시나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강한구 박사님 밑에 음소거 그거 예, 예. 클릭하세요. 예. 예, 들리는 거예요? 예, 이제 들립니다. 예, 잘 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랜만에 오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유네스코 이제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두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균환 박사님 발제를 중심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개혁 2.0은 결국은 이제 이 인원수가 줄은 거거든요. 부대 수도 줄지만은 결국은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오는 쇼크, 이제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균환 박사님께서 강원도가 이게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대책도 같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강원도가 분야별 5대 전략이라든지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접경지구 특별법 개정 문제, 그다음에 군 유지를 이제 강원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만든다는 이런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박사님께 생각하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제 방안을 또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제도적인 보완하고, 그다음에 비록 군부대가 줄어들긴 하지만은 우리 강원도민들 일부라도 군의 이제 활동에, 군의 어떤 업무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 그다음에 장병 우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예전부터 우리 오늘 사회를 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범수 박사님 이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은 많은 이제 이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강원 도청도 만들었고 우리 강원 발전연구원도 만들었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Y투도 W투도 다음에 후투의 문제가 아닌가.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은 결국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은 국방력 2.0의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은 결국 무엇이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병력이 뜬다, 부대가 뜬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은 우선 과도하게 남는 것이 있고 또 과도하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하면은 부족한 것이 뭐냐?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강원도 내에서 구매력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사실은 이제 병사 1인당 계산을 해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금 나오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게 이제 제가 정확히 2019년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병사 1인당 군 단위는 80만 원 가깝게 나온다. 아마 지금 금년도 2021년도는 그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인당 80만 원이 나오는 교부금이 예를 들면 아까 2만 5천 명이 줄면은 곱하기 80만 원은 얼마만큼 줄겠습니까? 어쨌든 이처럼 비포와 애프터를 비우면 부족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남는 게 과도하게 남는 과잉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나온 게 이제 유해지가 과도한 게 이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사실은 이 병사들이 아까 2만 5천 명이라 했지만 이 병사들은 원래 주민등록증을 전부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와서 이제 강원도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할 뿐이죠. 이 2만 5천 명의 병력을 위해서 강원도가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소위 요새 얘기하는 라이프 라인이라고 그러죠. SOC, 뭐 도로, 폐기물 처리장, 그다음에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그 인구만큼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고 왔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 줄은 거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것도 과도하게 남는 부분도 있죠. 남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일처럼 과도하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가, 비포 애프터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과잉되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해결할 것이냐, 강원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고, 강원도 스스로 극복 못할 것들은 어떤 건가를 한번 잘 챙겨가지고 결국은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액션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결국은 뭐 법 제정을 얘기 나왔지만은 여기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법 개정도 그냥 개정하고 왜 개정해야 되느냐, 어떤 걸 개정하고 어떤 걸 보완하고 어떤 걸 빼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전에 연구가 돼야만이 법 개정의 방향도 나오고 법 제정의 방향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찾아가지고 액션플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후투된 문제가 들어가니까 이 법에도 해야 될 내용과 누가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민환 박사님께서 미국이 뭐 70년대도 군 이제 그 축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재배치 계획을 80년대 말 애들 브렉이라고 해요. 그 브렉이라고 이제 그 기지 조정 및 이제 통폐합 계획이 이제 브렉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1988 브렉 88, 브렉 91, 브렉 93, 브렉 95, 1995년 이 네 차례 했어요. 네 차례 했는데 왜 그때냐면 재정 압박이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대를 축소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브렉 2005를 했는데 그거는 9.11 테러가 이제 2001년 나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미국은 이제 홈랜드 워는 없는 거구나 해서 이제 조동을 했는데 9.11 테러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홈랜드 워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해서 브렉 2005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미국이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 국방성이 만들게 했습니다만 EAO라고 이카나믹 어저스먼트 오피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부대가 통폐합되고 떠날 때 이 지역에 받는 쇼크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국가가 이제 나서는데요. 이거를 국방성이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국방성이 이제 국방장관 위원장이 됐지만은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국방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국방성이 지역을 지원할 때 한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정부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슈가 테마가 좀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투두의 문제입니다. 후투두 누가 하느냐.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 추진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면 어렵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법이나 법 개정의 방향을 생각하실 때는 이런 측면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 사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덧붙이면 일본이 지금도 홋카이도 앤 오키나와 개발청이 있습니다. 개발청.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여기는 홋카이도 오키나와 특별지원법이 이미 60년대부터 만들어가지고 해오고 있는데요. 뭐 물론 지금은 이 개발청을 위용론, 지금도 과연 이걸 끌고 가야 되냐 이런 그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홋카이도는 저 북쪽이고 오키나와는 저 남단 아닙니까? 상당히 오지입니다. 오지기 때문에 이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특별법 만들고 그냥 법만 만들고 각 부처가 한 게 아니라 그 주체로서 개발청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 한간에는 우리도 접경지역 지원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이런 뭐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특히 김범수 박사 같은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한번 되살려가지고 앞으로 지금 아까 제안하셨던 법 제정 개정 이런 방향,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더 구체적 디테일하게 후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법 개정을 하면은 왜 법 제정안을 내는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생각에 강원도 지역에 그 국회의원분들께서 많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보면은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주 공군기지, 대구 공군기지, 그다음에 수원 공군기지, 요 세 개 기지의 이전 문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누가 주도를 했냐면은 광주 군공항은 김동철 의원하고 몇 분,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대구 군공항은 또 몇 분. 그 다음에 또 여기 수원공항은 뭐 한 두세 명. 그래서 결국은 각 공항을 그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서 의견을 일치를 본 거거든요. 이렇게 밀고 나간 겁니다.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별로 저는 사실 국회의원께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이런 지역 문제를 어떤 법안 만든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주체가 있어야 돼. 누가 이걸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후투데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지금 강원도청이나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또 나가서 강원도민들이 생각하시는 염원들이 좀 더 구현되고 실현되고 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아주 상세한 얘기인 것 같고요. 김균환 박사님께서는 지금 강한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의 말미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윤승현 교수님께 오늘 발제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서 적극적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윤승현 교수님. 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박상현 박사님, 김규란 박사님 그 발표자를 잘 듣고 잘 봤습니다. 일단 두 분 발표하셨던 거가 다 이제 매칭이 되는 내용이라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하겠습니다. 전에도 박상영 박사님께서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업데이트 되고 상당히 좀 발전이 돼서 이제 흐뭇하게 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언급하자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발표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해외 사례죠. 협력 모델 설정을 이제 한반도 평화 시대 준비를 해서 협력 모델 설정을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하고의 어떤 협력 모델을 몇 가지 보고 같이 조인을 해서 어떠한 이러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상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과 좀 더 화상 회의를 통해서 좀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모델이라든가 향후 우리의 발전 모델도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소위 말해서 이 접경하고 상관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유럽형의 접경 지역 모델의 발전에 대해서도 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런 지역의 접경 지역 관련된 협회라든가 학회랑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다양성 있게끔 좀 이런 회의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한국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좀 안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홍보에 대한 어떤 관리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적인 어떤 홍보가 상당히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그 강원도 그 공무원 분께서 발표 해주셔서 한탄강에 대해서 그동안에 몰랐던 거 제가 나이가 50이 넘는데도 이런 거를 처음 보네 할 정도의 내용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알려주셔서 상당히 그 부분을 좀 제가 관심 있게 또 봤습니다. 참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훌륭한 지역이 있었구나라고 싶고요. 또 이게 강원도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또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홍보도 안 됐고 거기에 관련된 홍보 관리도 안 됐다라는 게 너무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부분이 좀 글로벌 사회에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뭐 한 1, 2년이면 우리나라도 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글로벌 사회하고 요즘에 좀 더 편안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 회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강원도청에서도 그렇고 연구원 자체에서도 그렇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좀 회의를 좀 많이 하고 또 이러한 회의를 할 때 또 신문사라든가 이제 소위 메이저급 신문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력을 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향후에 좀 미래 비전적으로 이러한 관광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끌고 가면 어떨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규남 박사님께서 국방개혁 말씀을 해줬고요. 상당히 좀 잘 들었고 잘 봤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5년 전 이맘때쯤이지요. 대선 캠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맡은 분야가 이제 국방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북한 관련된 이제 전문가로서 참여를 해서 국방개혁을 봤을 때 현 정부죠. 현 정부가 하자고 하는 국방개혁에서의 소위 시간을 줄이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군인들이 복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모든 상황이 좀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현 정부가 국방 개혁을 하면서 좀 전에 김규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강원도 지역의 뭐 군부대 이동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없었었어요, 솔직히. 많이 없었었어요. 물론 그 상대방 되는 당에서도 이러한 국방개혁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했었을 때도 상당히 그런 자료들이 미미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선 캠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방개혁이라는 것 자체를 대한민국 지역을 놓고 보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지역에 국한해서 국방개혁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라면은 이게 약간 뭐 정치적인 플레이도 필요로 하겠지만은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그래서 김규남 박사님이 좀 오늘 발표했었던 내용을 좀 좀 뭐라 그럴까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은 필요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내용의 페이퍼가 두세 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강원일보라든가 강원도민일보가 좀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홍보 차원에서도 이 강원 지역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박상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접경 지역 개발의 내용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좀 시리즈로 계속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대선의 캠프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선에 이제 나서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만 이게 또 5년 뒤에 뭐 물론 이제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적인 게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또 5년 뒤에 또 이 국방 개혁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건데 그때는 좀 더 다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저기 김규남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국방 개혁의 이러한 부분이 일정한 정도라도 좀 개혁이 돼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 미미한 부분이 이런 게 있으니 좀 더 이러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정도가 제가 5년 뒤에 바라는 상황이지 제가 5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국방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이 내용을 뭐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게 접경 지역의 강원도의 문제가 이 정도라면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5년 뒤에도 더 심각해졌다라기보다 강원도 자체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좀 이 대선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로 하고 이게 지금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더 필요한 거 홍보
뭐 물론 좀 전에도 지금 이 강한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더 이런 이러한 경험이 계신 분들의 이제 이러한 거를 좀 더 녹여가지고 좀 더 확실한 언어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약을 하자라면은 강원도 지역도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대한민국도 강원도를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좀 폐쇄적인 게 아닌 좀 더 공개적이고 그러한 공개적인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한 사회 또 이러한 내용이 또 북한에도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 북한에 대한 전달은 북한 사람들도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다 보고 있거든요. 언론에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실린다라면 북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강한구 교수님도 그렇고 오늘 저기 윤수경 교수님도 그렇고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서 강원도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토론으로 권영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내용을 보고 정말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그냥 개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평소에 제가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저는 이렇게 통일교육원의 명예교수로 있지만 과거에 이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 북한의 교류 협력 현장 필드를 많이 이제 다니면서 특히 금강산은 제가 30번도 넘게 다닌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30번 넘게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경 지역인 강원도를 통과하고 다닐 때 그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전 세계 우리 지자체로 놓고 봤을 때의 그 지정학적인 열악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일 많이 안고 있는 지자체가 아닐까라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또 이중적 차원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는 남북 간 대결 구도에 따른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아직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 신냉전이라는 정세가 서해가 좀 더 압도적인 지역이지만 제가 보기엔 조만간 동해도 묻지 않게 그 갈등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동해는 특히 중일 간 또 러일 간 뭐 이런 갈등의 이런 아주 잠재적인 요소들을 다 안고 있죠, 동해도. 그래서 사실 이 강원도는 이 육상의 이런 군사 분계선과 또 해상의 군사 분계선 또 두 개를 다 안고 있는 이런 지자체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 경제나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이게 늘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 사실 어떤 교류 협력의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사이엔가 일종의 염증이 그냥 일종의 질병처럼 전파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원도는 항상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이중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가 어디냐. 물론 경기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압력이 경기도보다도 굉장히 과하게 안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다가 오늘 제가 아주 또 김규남 박사님 발제를 듣고 정말 새롭게 배운 것이 뭐냐면은 국방개혁에 의한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있다라는 거를 또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도하게 강원도에는 사실은 이 군 관련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 의존 경제 구조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러한 이 정세 국면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왜 우리가 이 남북교류, 이 강원도가 남북강 강원 교류협력 여기를 좀 더 긴장 완화 지역으로 만들어서 평화 생명 벨트로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할 때, 이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되는, 홍보도 좋지만요, 어쨌든 어필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강원도가 이러한 불리한 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지경학적으로 강원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통일 지역적 관점에서 남북 방역 강원도를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백두대간의 척추에 해당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이쪽 지역의 가장 핵심 허브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일지형적 관점에서 환동해권의 그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강원도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허브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요즘 많은, 이제 전 세계에 보면 지각병동이 많은데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수에즈 운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개념상에 있었던 북극 항로가 적극적으로 5, 6년만 지나면, 저는 불과 5, 6년만 지나면 이게 적극화되리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그 북극 항로가 열릴 때 또 중요한 허브지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겨냥한 이 강원도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러한 연구 계획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안한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좀 이 남북 강원도를 하나로, 그 메가 리즌을 요즘 많이 쓰는 용어던데요. 메가 리즌, 그러니까 메가 경제권이죠. 메가 리즌을 구축하는 그 구상을 기존에 많이 해오고 오셨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업그레이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대의 그 버전이 아직도 90%입니다. 제가 보기엔 2000년대 버전이. 그래서 조금 뭐 새롭게 만들고는 계시지만, 요거를 21세기 현재 상황을 담는 그런 메가리즘 프로젝트들을 좀 더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그 메가리즘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의 그건 뭐냐면, 이 남북 강원도를 하나의 동심원, 그 다음에 환동해권 전체를 또 두 번째 동심원으로 하는 가치사슬 개념을 좀 구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사슬 개념을 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강원도의 자원을 결코 흐트리지 않는, 오히려 강원도가 많이 갖고 있는 자원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담는 컨셉으로 하시라는 건데, 그게 바로 평화 생태보존 지속성장이라는 세 가지 개념, 평화 생태보존, 그 다음에 지속성장인데요. 요거의 가치 사슬을 이 남북 강원도가, 그 다음에 동북아 전체가 이렇게 구축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시면 어떨까라고 싶은데요. 그거를 한 가지 그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또 이 사실은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뜰 산업이 바이오와 환경 산업입니다. 헬스 산업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 환경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이제는 자산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여겨집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남북한과 묶어서 바이오 헬스, 이거는 물론 관광과 엮을 수도 있고요. 바이오 헬스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 엮을 수가 있고, 또는 요즘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IT 개념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산업을 남북한 협력으로 엮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거를
사실 또 여러분들 보시지만 의외로 그 러시아가 왜 그 전 세계가 알지 못하게 스푸트니크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히트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서방 국가와의 이 갈등 때문에 이제 사실 사용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미 의학계에서는 검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강원도와 러시아가 일본 이렇게 이쪽 분야가 이 강한 국가들하고의 이 북한도 끼어들은 이러한 협력 구도를 그쪽 분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제 점 차원의 협력 구도에서 선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거꾸로 메가 리즌 개념으로 한다면요. 예를 들면 현재 강원도에서 원주가 바이오 산업 이제 기지로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그 접경지역 5개 군이 앞에 어떻게 보면 차단벽으로 있어요. 그 뒤에 원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주는 그 혜택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주와 원산하고 그러한 그 협력을 통해서 접경 지역의 그 열악한 상황을 뚫는 이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뒤에 점으로 존재하는 이런 산업도시들 내지는 큰 도시들 일하고 이 북한 지역을 또 점으로 엮으면서 선을 만드는 이게 이용복합 개념인 거죠. 이러한 좀 더 이렇게 좀 아주 큰 구상안을 강원도는 계속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런 게 또 하나만 더 제시한다면 축산업으로 우리가 강원도에서 유명한 데가 행성이잖아요. 행성 제가 그 한우 종자 그 연구 단지 안에 들어가 봤었거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행성하고 이 강원도 세포군하고의 협력 이런 게 점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자 축산업의 새로운 종자의 그러한 이제 생명공황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과거식의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협력 구도에 아주 싫어합니다.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해왔는데 우리의 지자체라든가 민간단체들은 이걸 못 알아듣고 왔었어요. 못 알아듣고. 왜 그러냐면 이 3대 정권은 우리가 늘 니네 능력이 없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수용을 못 하는데 그 단번 도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뛰어넘어서 덤핑해서 나아가는 또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이 경제 발전 플랜을 또 이 요구하는 하나의 욕망이 있어요. 이 북한 정권 내부에. 그래서 그걸 겨냥한 우리가 물론 기존의 협력 사업들을 무용하다고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면 현재 남북 간의 이 남북교류 협력이 단절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좀 절망적으로도 일부에서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북한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올 폐차당 대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독자 개발하겠다라고 던지고 있지만 거기에 갈 사람은 이 남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이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얘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거기에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던 협력단지들 있죠. 원산, 통천, 그 다음에 금강산 이거를 새로이 버전업된 이 협력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들을 같이 제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엮어서 과거의 이 협력 사업들이 그 재개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니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원이나 받는 수준으로만 보는구나 라고 후퇴한다라는 거죠, 북한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하신다면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희망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게 엊그제 이 기사가 나온 게 이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무산이 이 접경지역 도시란 말이에요. 중국 접경지역 도시인데 거기가 철강산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거기에 수출가공고 정령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북중 협력을 겨냥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게 중국이 이제 제재를 뚫고 자기들이 북중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기사가 나온 걸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은 노동자를 중국 쪽 적정 도시에 내보내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팬데믹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존재하니까 적정 도시에 그런 수출 가공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또 개념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가 주체가 돼서 북강원도 지역에 그러한 형태의 수출 가공고를 또 만드는 개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하실 때 그런 방향성으로 좀 더 버전업 시켜 나가시면 어떨까. 지금 발제하신 것도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그래서 이 발제하신 내용을 올해 그 통일부가 엊그제 발표한 그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시행 계획에 보니까 10월 달에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강원도만의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발제하신 내용을 우리 박 박사님이 하신 걸 하시되 곁들여서 좀 더 이 지속성장 개념이 가는 이게 남북한과 동북아 지속성장 개념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버전의 이 프로젝트를 같이 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일부가 주도해갖고 DMZ 그 7간 미디어 체험관을 조성한다고 그러죠. 이거 적극 뛰셔갖고 강원도에 유치하세요. 이거 적극 뛰셔서 왜냐하면 지금 발제하신 거 보면 특히 강원도에는 정말 그러니까 AR이라든가 이제는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하잖아요. 가상현실 그거 체험관을. 그러면 태봉국이라든가부터 해서 한탄강 달강조리 거기에 그 관광 체험이라든가부터 해서 또 경문선을 타고 금강산 가기 같은 이거부터 해서 아마 강원도만이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컨텐츠를. 경기도도 뛰어들겠지만 경기도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제가 경기도 자문위원인데 이거 미안한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강원도가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극 추진을 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 올해 지금 시간상 제가 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엊그제 또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골격이 완성돼서 발표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올해도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인데요. 그러나 제가 한 25, 6년간 이 분야 연구해 온 걸 보면은요, 굉장히 이 남북관계건 한반도가 바닥이다 할 때 또 굉장히 또 돌파구가 갑자기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걸 대비한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강원도가 남북 간에 뚫리지 않더라도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안 받아들이니까 못한다 하지 마시고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우선 하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저는 좀 요즘 속상한 게 인프라요. 왜 북부철도 좀 왜 저 고성까지 왜 끊겨 있잖아요. 그 강릉서부터. 이거 여전히 왜 이게 추진을 안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기재부 여전히 뭐 논의하고 뭐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거 시작할 때 강원도가 아예 이제 우리가 삽뜨기 전에 뭘로 제시하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고속철도로 하십시오. 강릉까지 고속철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속철도가 아예 고성까지 연결되는 걸로.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성까지 그 강원도 낙후된 지역을 고속철도로 해버리면요. 일단 일석이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고속철도 타고 강릉 갔다가 이제 고성까지 쉽게 갈 수 있고 아마 강릉서 고성은 20분이면 될 겁니다. 고속철도 놓으면.
미래는 이제 이게 대륙으로 당연히 이제 고속철도로 나야죠. 뭐 이 한반도를 관통해 갈 때.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나올 때 좀 안타까웠던 게 과거의 철로 복원 개념만 갖고 있더라고요. 요거를 처음부터 아예 그 끊어진 데를 시작할 때 고속철도화 하는 작업. 이게 강원도가 앞으로 남북협력에 대비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아이디어도 있는데 시간상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요. 이런 게 왜 그 필요하냐면 제가 그 유럽 갔을 때 유럽의 고속철도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이제 서울서부터 뭐 목포, 서울서부터 부산 이런 주요만 고속철도가 돼 있지 지선 고속철도화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예. 강원도는 산악 지형상 보면은 고속철도로 연결돼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 네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선을 이 강원도에 많이 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또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네, 제가 예, 말이 좀 예,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 교수님이 저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잠재성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고, 특히 메가리즘 관점에서 남북 강원도 구상의 협력이라든지 환동해권 협력, 또 더 나아가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있으면 딱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있으세요? 하나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걸 활성화를 안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가서 예. 그런 건데요. 일단은 오늘 최 박사님, 윤 교수님, 권 교수님, 강 교수님 모든 분들 다 말씀 일단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강원도는 일단은 예산, 그다음에 예산 별로 없고요. 자원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연계시키고 뭉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랑도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지금 주민들 입장,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권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평화 생태 보존 지속 성장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그 강원도 생물 다양성 전략도 그렇고 그리고 접경 지역에 이번에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 관리 계획에서도 그렇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 예를 들면은 바이오 헬스 관련된 레드 바이오나 그다음에 이제 의료랑 연계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치유 관광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린 바이오 관련된 지역 특산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성화하는 전략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도 차원에서 연구원이랑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도남 박사님이랑도 지질공원 연계해가지고 이런 이제 산업들을 지역에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그 홍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MAB 그 네트워크 규약상에서 생물권 보존 지역을 10년마다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보고하는 절차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2년마다 하는 절차가 있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외국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수 생물권 보존 지역 기관과 MOU를 저희가 목표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예를 들면은 유럽이나 미주랑 아시아랑 총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저희 계획하에 일단은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화되게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다다음 주 5월 20일 날 국내 생물권 보존 지역 이제 관련된 그 총 이제 9개, 10개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모든 분들을 제주도에서 만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물권 보존 지역이 국내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해외랑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잘 나갈 수 있게 하냐 하는 것인데 그때도 관련 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게 제가 가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이제 제안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물권 보존 지역이 지정이 되면 사실 환경부나 강원도나 공식적으로 이제 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도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환경부 정부 그린뉴딜 사업 중에서 이제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평화생명 벨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 환경과랑 같이 해가지고 100억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강원 생태평화 기후탄력 벨트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그게 말씀 주셨던 이제 VR, AR 이용한 그 RCT를 이용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인제군의 평화생명동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오래된 그런 스타일의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교육 인프라를 좀 4차 산업혁명 형태로 좀 개편하는, 그래서 이제 기후 탄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경 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좀 다시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업이 이제 그 안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 주셨던 이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뭐 교류 협력도 그렇고 지역 자치적인 발전도 그렇고 뭔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마치고 아마 제3회 회의를 빨리 저희가 오거나이즈해서 한 번 더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도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 대회인데 제가 스스로 자평해 본다 그러면 학회에서 그 새로운 정보도 지금 이 안에 많이 있고 또 덕경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그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 토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덕경 지역은 군사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의 전쟁기지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교류 협력과 또 지역 발전에 적용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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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